소소한 듯 하지만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이죠. 오늘 저희에게 지식을 나눠주실 특별한 손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미래의 어떤 싸움은 식량 안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먹고 버리는 음식이 많은 이 음식 쓰레기 시대에 문제가 골치인데 네. 와닿진 않죠. 네. 그랬는데 요즘은 좀 와닿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닿기 시작했고 코로나랑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인플레이션 보고 수급 문제 생기고 또 기후 문제 때문에 생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미래 식량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더더욱 심각해진 기후 위기라고도 하고 그럼 뭐 정부 쪽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라고 네. 하죠. 예, 변화는 적응하면 되니까. 근데 농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후 재난이다. 재난. 이거는 위기도 아니다. 이미 재난을 정면으로 이렇게 돌파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밥은 먹고 다니냐입니다. 네, 밥은 먹고 다니냐 오늘의 주제를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사실은 누군가는 정말 기후 재난이라고 부르고 네. 저는 이제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쓰니까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한 10년 뒤, 20년 뒤 상상을 해보셨는지 우리 알파 기자님 어때요? 미래는 이제 그걸 먹어야죠. 벌레, 단백질. 단백질. 네. 저 많이 먹어봤습니다. 실제요? 예, 오. 그런 방송들에 지렁이도 있었고 다음에 이제 그 메뚜기에 있었는데 메뚜기. 아들 생각하고 출연료 생각하고 먹었죠. 같은 생선을 먹어도 기후변화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업의 문제, 이제 남획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미 오래전에 2048년이면 우리가 아는 생선은 밥상에서 사라진다라는 유엔의 보고서를 봤었거든요. 물고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져서가 아니라 한 지역의 물고기를 특정 생선을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은 어업이 붕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게 되는 이 생선의 종류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가 뭐 연어라든가 고등어라든가 다 노르웨이 고등어 이런 거 먹고 보면은 그래서 탄소 발자국 정말 점점 더 많이 남기고 있고 그래서 10년 뒤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유일하게 좀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는 식량, 곡물이 쌀인데 이제 음식이 분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그래도 한국이 어느 정도의 물가 안정을 갖고 있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식량 안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밀가루 중심의 식생활로 전환이 완벽하게 바뀐다라면 우리도 이제 그런 전쟁에 크게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 먹거리의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향후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게 되면은 뭐 온도는 이제 올라갈 거고요. 네. 지금 뭐 아열대로 계속 진행이 돼서 2030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 국토의 15.6% 정도가 아열대 기후로 전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네. 뜨거워지다 보니까 사라진 작물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상황인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뭐 대체적으로 올해 저는 뭐 사과가 뭐 130% 올랐다 이러면서 한동안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과가 대표적으로 혼행성 작물입니다. 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죠. 그래서 의외로 북한이 좀 사과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과 주산지가 경북 지역입니다. 네. 근데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율이 44%가 줄었거든요. 반면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247%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아마 청취자분들은 안심할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이제 강원도 사과 먹으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양이 강원도가 그만큼 경북만큼 받쳐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사과 굉장히 대중적인 과일이고 서민들도 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과일이었는데 이제 고급 과일로 전환이 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포도 다들 좋아하시죠? 네네. 예, 포도 같은 경우에는 왜 지중해, 특히 뭐 알파고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좀 온난한 기후에 잘 어울리는 작물인데 지금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포도마저도 이제 한 2050년쯤 되면은 품질 저하가 오게 될 것이다. 대신에 감귤 같은 것들은 이제 좀 많이 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만감류라고 하는데 네네. 그래도 또 사과가 가진 매력이 있고 무엇보다 많이 두려운 거는 농민들이 사과 농사에 굉장히 집중을 해왔다라는 거죠. 저도 갑자기 다른 직업 가지라 그러면 당황스러운 것처럼 네네. 사과 농사 짓던 농민들에게 아 이제는 그러면 감귤을 해봐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게다가 노하우가 기술이 따로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은 농촌의 경제와 삶이 함께 흔들리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내가 10,000원에 10개를 먹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3개밖에 못 먹냐 이 정도 차원의 대응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처음 왔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로 사라질 위기의 음식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는지. 저 있어요. 네. 떠오르는 거. 예전에 농진청 보고서를 봤는데 2048년 무렵에는 감자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열대작물 카사바 네. 이걸로 차츰차츰 전환하는 거 그래서 보면서 2048년 전에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한반도에서 나온 감자는 먹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 생각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물고기 몇 종류들이 있는데 네. 그거 점점 없어지고 너무 비싸서 못 먹게 되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닐까. 또 기후변화 때문에 얘네들이 그 서식하는 곳이 이동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징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굉장히 요즘 슬픕니다. 네. 없어질 것들 중에 하나는 초콜릿이 아닐까. 초콜릿. 왜냐하면 그렇죠.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있는데요. 초콜릿 농장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초콜릿이라면 세트로 커피까지 나옵니다. 예. 커피 같은 경우 특히 로부스타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잘 먹는 믹스커피. 네네. 이게 만드는 그 베트남이 주요 생산지인데 올해 가뭄이 심해서 생산량이 거의 50%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커피도 사라져갈 음식 중에 하나고 저는 이제 국내 이야기를 지금 여름인데 네. 평양냉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냉면 없이 한국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못 살죠. 예, 근데 네. 메밀의 주산지가 의외로 제주도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 그렇구나. 보통 이제 강원도에서 많이 나온다고 네, 네, 생각하는데 제주도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작년에 봄 메밀 같은 경우에는 수확할 때쯤 습해 피해를 입어서 메밀의 생산량이 확 줄었거든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 뭐 냉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향후에는 정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슬픈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데요. 근데 갑자기 진짜 몸이 먹고 싶더라고. 갑자기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게 안 중요하겠냐만 사실은 이제 주식이 제일 중요한 건 맞잖아요. 네, 일단, 곡물이요. 네, 쌀을 먹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빵을 많이 먹으면 이제 밀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쌀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후 변화 때문에 훨씬 더 혹은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가는데 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곡물 부족에 대해서 체감은 못하지만 지금 쌀은 1인당 한 56kg 정도밖에 안 먹고 오히려 고기를 한 78kg. 예. 근데 고기도 곡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곡물을 소비하는 건데 그 곡물, 그러니까 사료용 곡물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콩과 옥수수를 보게 되면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쌀 빼고는 나머지의 자급률이 20% 내외. 그리고 우리 왜 여름에 팥빙수 좋아하시잖아요. 팥 같은 그런 잡곡류 같은 경우에 거의 자급률이 뭐 잘 안 잡힐 정도로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음식 다양성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면은 음식 이야기하는 게 제일 즐거운데 아주 빤한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써 이렇게 성큼 다가와 있는 거죠. 어쨌든 농축산업 하면 우리가 먹거리 하지만 이제 동시에 이게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소가 배출하는 뭐 메탄 항상 이제 언급되고 전 세계적으로 뭐 농축산 관련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이 한 20%인가요?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IPCC라고 하죠. 네네. 여기서 농축산업도 기후 위기에 가해자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특히 네네. 운송 분야나 가공을 할 때 수많은 에너지를 쓰니까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전환을 하려고 할 때
농민들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전체 EU의 예산에서 농업 분야, 특히 이 탄소 중립 농업 이쪽 분야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쓴대요. 3분의 2요. 3분의 1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에서 농업 분야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배치를 할까요? 퍼센테이지로 본다라면. 우리나라 농업. 네. 2.8%. 더 줄였어요. 예, 더 줄였죠. 그러면은 고령의 농민들이 더 이 친환경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긴매기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더 많은 인건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오로지 생산자들의 몫으로만 떠넘긴다라면 이 기후 위기의 문제를 혼자 감당하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먹겠다고. 그럼 우리는 밥 먹을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글로벌 마켓에서 아주 큰 손인 것 같기는 하지만 막상 자국의 위기가 왔을 때 국경을 닫아서 그동안 문제된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뭐 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양파 같은 작물이 거의 식량 작물인데 인도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오히려 주변 국가에서 굉장히 큰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난번에 쌀의 위기가 왔을 때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쌀을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 국가들, 이미 쌀 농사를 조금 더 많이 접은 국가들은 그런 위기가 오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차분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뭐 또 뻔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구정 기자님,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안보, 그러니까 그냥 약간의 좀 어려워졌어. 이 정도가 아니라 안보가 심각해졌다. 지금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어디 있을까요? 건조지대 국가들, 중동 북아프리카 같은 곳들은 원래가 건조지대고 네. 이것은 뭐 구조적으로 그 식량을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밀수출 못했을 때 다른 데가 불안한 게 아니라 이것도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이런 나라들의 정치적인 불안정 오는 거 아니냐, 뭐 레바논, 중동의 레바논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야지만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들은 식량 불안이 계속해서 여기에 기후변화 요인까지 겹치게 되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래서 결국 빵값 문제가 이집트 같은 경우 고질적으로 밀 수입 값이 올라가면은 이제 정치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그렇죠. 꼭 그런 네. 일이 있었거든요. 아랍의 봄도 뭐 그런 맥락이었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그 대책으로 그래서 이제 외국에 아프리카에 주로 땅을 사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는 점점 더 가뜩이나 건조한데 이제 건조해지니까 담수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게 땅 사들이기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돈 있는 나라들이 자기네 위기를 가난한 나라들한테 떠넘기는 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물이 점점 모자라게 네, 되니까 대수층이라 그래서 지하수보다 더 밑에 있는 물 덩어리죠. 땅속에 있는. 그거를 빼내 쓰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면이 엮여 있어서 지금 당장 이것은 식량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것들도 미국도 뭐 중부 지역의 그 오갈랄라 대수층이라는 유명한 그 지하의 이제 수자원이죠. 다 뺏어 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우리 그 식탁의 물가까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이제 식량 위기를 다룬 뭐 소설이나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기후랑도 연관이 네. 되고, 전 당장 설국열차가 기억나는데 제일 마지막 칸에서 그 이름 모를 음식을 먹었던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 미래에 정말 뭐 옥수수만 재배된다든지 적응이 될까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항상 내가 이 식품의 소비자, 먹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의 산업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나는 알약으로 먹는다고 치지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참 풀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그동안에 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죠. 생산비를 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쓰는 무리한 방식들이 있죠. 크게 만들고 달게 만들고 빨갛게 만들려고 굉장히 무리수를 둔 정말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농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귀하게 적정하게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식량의 문제에서 특히 곡물의 문제가 당장은 지금 우리에게 떨어져 있지 않지만 쌀도 전망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특히 온도가 30도 이상이 되는 날씨가 너무 많아지면 쌀의 품질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는 농촌진흥청의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네네. 그렇다면 오늘 먹는 쌀을 우리가 10년 뒤에 이렇게 맛있는 쌀밥을 먹고 있다라는 자신을 하지 말고 함께 농사 짓는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웜은 되게 중요한 미래 작물로 지금 네. 미래 그 가축 곤충이라고 하죠. 아, 네.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 투자 많이 받아요, 그런 업체들이. 네, 밀웜. 아, 지난달 이 독일의 포스담 기후 영향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요, 2050년경에 전 세계인들의 소득이 20%가량 준다고 합니다. 소득도 20% 줄고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먹을 것도 줄고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모두 다 협력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여서 더욱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